세상은 늘 변하고 권력과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외삼촌은 젊은 시절 다소 방황했지만 경찰국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화려한 명예와 재산을 누렸지만 그 끝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삶은 짧지만 남겨지는 이야기는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이두희 작가의 단편 외삼촌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인간과 세상의 진실을 발견하고 타인의 삶을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소설이 그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채널 가입하셨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어서 욕심이 많았던 외삼촌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영정 사진 속 외삼촌은 따뜻하게 웃고 있지만 그 미소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말단 순경으로 시작해 불과 20여 년 만에 경찰국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높이 오른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치는 법일까? 화려한 퇴임식 후 찾아온 급격한 건강 악화로 죽기 전까지 10여 년 넘는 세월을 병원에서 보냈다. 결국 심정지로 어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아무도 곁을 지키지 못한 채 홀로 떠났다. 말년에는 뼈만 남은 몸으로 욕창에 시달렸고 가족들조차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듯했다. 소문으로는 스스로 음식을 멀리했다고도 한다. 작년에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나는 건강을 되찾으려면 무엇이든 잘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외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요즘은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고 하시며 깊이 꺼진 눈을 깜박였다. 손으로는 마른 잇몸을 만지셨다. 안쪽에 가지런하고 새하얀 이는 퇴직 전 전성기를 상징하듯 첨단 기술로 만든 인공물이었다. 뼈만 앙상한 얼굴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인공물은 이제 외삼촌에게 의미를 잃은 것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부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외삼촌을 처음 뵌 것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다. 벌써 15년 전 일이다. 장인어른과 외삼촌은 형제 둘이 남은 집안으로 손이 귀하다고 하시며 늘 형제밖에 없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다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두 집안은 사돈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왕래가 잦았고 명절과 제사, 경조사마다 사회 일반 기준으로 보아도 다소 특별한 장면이 펼쳐지는 집안이었다. 외삼촌, 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일반 평형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웠다. 입구부터 현관까지 들어가며 2번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으니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테라스에서 한강과 강변의 수많은 차들을 바라보니 그런 감정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기다리는 동안 외삼촌 댁 사모님께서 과일을 내오셨는데 계절과 상관없이 재배된 고급 과일이었다. 집주인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며 눈을 찡긋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멜론과 딸기, 귤을 넓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 나오셨다. 감은 덜, 이거 맛이 별로라 내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사모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과일을 손질하시며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움 속에 예리함이 새우며 있었다. 단맛 뒤에 숨겨진 쓴맛을 아는 듯한 내공이 느껴졌다. 옆에서 순진하게 웃는 아내의 눈은 토끼 같았지만 사모님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실제로 생김새가 날카롭다기보다는 비유일 뿐이다. 아내가 사모님의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장모님은 영리하시지만
때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솔직하셨다. 묻지도 않은 사실을 알려주시고는 핀잔을 받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내게는 그런 장모님이 솔직하고 담백하며 애교까지 느껴졌다. 대부분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결혼을 앞둔 사촌 동서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중 장모님께서 외삼촌 댁 과거사를 30년 경제사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풀어놓으신 적이 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판소리가 현대음악으로 편곡되어 무대에 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장모님께서 들려주신 외삼촌 댁 이야기는 이랬다. 외삼촌은 젊어서 거의 집안의 골칫거리였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외삼촌 때문에 논밭을 팔고 키우던 소를 여러 마리 변상으로 내주셔야 했다. 외삼촌이 가출하여 이웃집 딸, 지금의 사모님과 야반도주를 감행했을 때가 방황의 정점이었다. 장모님은 가출을 못된 짓이라 하셨고 야반도주는 팔자를 고치는 한수라 하셨다. 서울 변두리 셋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모님 뜻대로 순경 시험에 응시해 3년에 한 번씩 승진하며 20년 만에 국장이 되니 지방 경사라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무릎을 치셨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 아닌가. 아무리 소통이 좋고 시대 변화를 읽는 감각이 뛰어나도 강남 아파트와 수도권 상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할 수는 없다. 장모님은 그 집 살림을 책임진 사람은 사모님이라고 하셨다. 외삼촌은 경찰 생활하며 외풍만 막아주셨을 뿐이라고 했다. 사모님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 분이었다. 재래시장 좌판부터 시작해 개인 대출업도 하셨다. 어린 시절 동네 시장에 매일 오후 6시쯤 나타나던 개인 대출업자 아주머니가 떠오른다. 통통한 얼굴에 금반지를 끼고 다니며 수첩에 날짜를 적고 돈을 건네시던 모습. 뒤에는 늘 건장한 남성이 따라다녔다. 사모님도 그런 일을 거쳐 유흥주점, 오락실 등 돈이 되는 사업을 하셨고 말썽이 생기면 경찰인 외삼촌이 적당히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 군사 정권 시절 현금을 모아 땅과 건물을 사시고 그것이 폭등하며 오늘날 부의 원천이 되었다. 장모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대해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평생을 보내시는 동안 동생은 서울에서 수십 배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싶다. 이 나라 자본주의에서 이 소유는 정당하고 저 물질은 부당하다고 규정하는 순간 상대에게는 나처럼 바람 피우면 정당한 바람이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테라스에서 석양이 물들어갈 무렵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렀다. 외삼촌이 오셨다고. 정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외삼촌은 다소 피곤해 보였다.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진압에 투입되셨다고 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공권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아느냐며 불평을 쏟아내셨다. 그날 진압으로 여러 명이 다치고 숨졌지만 정부는 전문 시위꾼의 도심 테러라 역공을 펼쳤다. 외삼촌은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조카 결혼한다고 했지 하시며 나를 지목하셨다. 지은 일을 내 자식보다 더 아꼈으니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술을 내오라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손에는 고급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사촌 동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신랑은 치과 의사로 개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단으로 병원을 차려달라는 눈치라고 사모님께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나는 장모님께 미리 들은 바 있어 놀라지 않았다. 포르쉐와 고급 시계도 예단에 포함되었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외삼촌은 그렇게 해주라고 하시며 화제를 돌리셨다. 아마 나를 의식하신 듯 했다. 외삼촌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전에
의지를 표명할 때 고개를 살짝 돌리며 어금니를 물으시는 습관이 있으신 듯했다.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부의 분배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편이라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외삼촌의 정도가 때로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남에 대한 평가였다. 외삼촌의 오랜 친구 중 약종상에서 시작해 중견 제약사로 성장한 분이 있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재무 담당자가 돈을 횡령해 도주하는 바람에 파산했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직원 급여를 지키려 애썼다. 결국 자신은 아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한다. 외삼촌은 그를 두고 바보라 하셨다. 죽도록 고생해 남만 좋은 일 시켰다고, 자기부터 살면 되는데 멍청하다고 하시며 다시 고개를 돌리셨다. 사촌 동서는 그저 조용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외삼촌 댁 도움으로 병원을 열고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찼으며 주차장에는 빨간색 고급 차를 세워두었다. 나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나보다 재산이 많을 뿐이다. 그와 결혼한 사촌 언니는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독주회도 몇 번 열었지만 실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베토벤 소나타와 쇼팽 녹턴을 연주했지만 몰입감보다는 기계적인 연주에 가까웠다. 장모님께서 속삭이듯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언니는 재능보다는 재산으로 음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당시 일부 사립대에서는 비자금 마련 용도로 그런 입학이 있었다고 한다. 외삼촌 댁은 최고급 피아노와 스쿨버스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 비난하고 싶지 않다. 시골 출신으로 막걸리와 소주를 즐기던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부를 일구자 의사 사위를 들이고 미스코리아 출신 프로 골퍼를 며느리로 맞으며 고급 위스키를 들이키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그에 분노하지 않는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한 경제학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사정의 변동이라 했다. 아무리 유서 깊은 가문도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훗날 하얗게 늙으신 장모님은 외삼촌 댁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않고 꽃은 11송이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내 안색을 살피시더니 수줍게 웃으시며 사위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감 하셨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언제나 장모님이 옳다고 답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강남 테라스 집에 인사드린 후 15년 동안 외삼촌이 돌아가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와 내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압축해서 풀어보겠다. 인사드린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아내와 결혼했다. 아내가 모은 돈과 내가 수도권 빌라를 팔아 부천 아파트를 샀다. 은행 대출도 받았다. 지인 소개로 중소기업 영업부에 취직해 벌써 8년이 다 되어간다. 사랑스러운 장모님도 재작년에 돌아가시어 선산 장인어른 곁에 안치되었다. 외삼촌은 국장을 몇 년 더 하시다. 퇴직 후 10년 만에 어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썰렁했다.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하려 공천에 목을 매셨지만 좌파 정권 아래에서 우파 행세를 하다 낙선하고 재산을 잃었다. 그 과정에 사모님의 자살 소동이 있었고 가정에 상처를 남겼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누워 계셨고 아들은 아버지 뒷배가 사라지자 사업이 기울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연명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금리가 오르자 감당하지 못했다. 사모님의 지략도 새 시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들은 유학 보냈던 딸을 중도 귀국시켰고 아내와 불화 끝에 작년에 이혼했다. 그 아내는 오래전부터 다른 관계를 유지해 왔음이 드러났다. 의사 사위는 처가가 기울자 자기 몫을 챙기고 떠났다. 피아노 치던 딸과는 별거 중이다.
외삼촌은 이 모든 것을 병상에서 묵묵히 지켜보셨으리라. 강남 테라스 집에서 한적한 외곽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지 5년. 작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입맛이 없다며 깊이 꺼진 눈을 깜박이셨다. 성한 것은 새하얀 이뿐이었다. 어제 아내로부터 부고를 받았다. 거래처 가는 길 차를 세우고 하늘을 보았다. 외삼촌은 말년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잘못된 길이었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진정 원하던 것은 곁을 지켜줄 한 사람 아니었을까? 장례가 끝나면 사모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셨다. 홀로 남을 단출한 집에서 과거의 성취감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다. 처음 뵈었을 때 의기양양하던 모습과 말년의 초라함이 자꾸 겹친다. 거래처로 가는 길, 무엇 때문에 가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일단 가자. 가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선루프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친다.